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랜만이죠, 그죠? 1학년 8반에서 늘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1학년 8반이 진도가 제일 느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또 한국사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요즘에 선생님이 약간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 그저께 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안경 집어 던지고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오히려 애들이 막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깼어요. 네, 요즘에 나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 자, 아무튼 그래도 우리 이제 7교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시간만 끝나면 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금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 정도 열심히 들을 수 있겠지?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수업 부탁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1930년대와 40년대에 일본은 어떻게 한반도를 식민지를 지배하였는가, 이 식민 지배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1929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래서 미국처럼 땅이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뉴딜 정책 같은 것들로 극복해 나갔고,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블록 경제를 쌓아서 극복해 나갔는데,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거나 뒤늦게 산업화가 시작이 되어서 아직까지 식민지가 적거나 없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세계 경제 대공황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특히 이 경제 대공황의 위기는 일본의 공업 분야에 좀 더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공업의 피해를 줄이고 공업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공업 발전을 위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식민지 공업화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이 세계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식민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식민지로 만들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에 대한 침략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에 미국과의 마찰로 인해서 1942년부터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쟁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게 됨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에 필요한 사람도 모자르게 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도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 전쟁에 필요한 사람 전부 다 어디에서 뽑아내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식민지 조선에서 그것을 전부 다 충당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민지 조선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쟁터에 내보낸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총을 쥐어주면 그 총을 어느 방향으로 쏠까? 일본을 향해 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때 한국 사람들한테 총을 쥐어주기 전에 머릿속에 뭘 심어줘야 돼? 나는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야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나는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서 전쟁터나 일터로 끌고 가는 징병, 징용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에서부터 40년대까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병참기지화 정책이에요. 병참기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곳을 가지고 병참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식민지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제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를 더욱더 쥐어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만주사변,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경제 대공황 이전에는 이 한반도의 식민지배 정책이 어느 분야를 수탈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느냐? 농업 분야를 수탈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1910년대의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1920년대의 산미 증식 계획이라든지 전부 다 일본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수탈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일본의 공업 분야, 산업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제는 한반도에서 수탈해가는 경제 분야 역시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과 광업과 같은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런 어떤 공업 분야에 대한 생산이라던가 수탈 이런 것들이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1930년대부터 한반도에는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일본의 독점 자본, 시장과 생산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의 거대 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화학공업, 광업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본의 독점 자본, 거대 기업에 의한 공장과 회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1930년대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식민지 공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일본 기업에 의해서 공장은 어디에 많이 만들어졌냐면요, 한반도 북부지방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왜냐면은 오늘날 북한에 해당하는 북부지방은 남쪽보다 지하자원이 좀 더 풍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아무래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한반도에 만들어 놓았던 이러한 공장들이 전부 다 무기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군수산업 위주로 산업이 개편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군수 물자를 위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 소비재 같은 것들에 대한 생산은 아무래도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어떤 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군수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산업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심화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지역에 따른 공업 격차도 심화되기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화공업 같은 것들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 활발하게 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화공업 남부 북부 북부지방이었죠. 그죠? 북부지방의 중화공업 중심으로 육성이 되고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면직물을 제작하는 방직공업 같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따른 공업의 격차 이런 것들이 심화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더 산업이 발전한 나라입니다만은 한 1960년대, 70년대 해방 이후에 한동안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산업 분야에서는 더 활발했던 이런 모습을 보인 시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었나요?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지? 예. 자, 남면 북양 정책이에요.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의 위기가 일본에도 불어닥치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화가 특히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냐면요, 방직공업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육성이 되어 왔습니다. 방직공업이 뭔가요? 옷감 만드는 공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 옷의 재료 옷감을 만드는 공업을 가지고 방직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일본에 미치게 되면서 방직업자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어려움을 얻게 되고요. 특히 옷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방직업자들을 위한 원료 생산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920년대에는 더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한 산미 증식 계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건 중단되고요.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방직공업이 필요한 원료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책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면화, 면직물에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 같은 거 있죠, 그죠?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면화를 주로 재배하도록 하였고, 추운 북부지방에서는 모직물에 양털옷의 재료가 되는 양 키우기 같은 것들을 강요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남면 북양 정책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민지 지배 정책은 철저하게 일본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일전쟁 이후로 가게 되면은 일본이 전쟁 인력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일본이 지금 누구랑 전쟁을 한다고? 1937년부터 누구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랑 전쟁을 하잖아, 그지?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요. 게다가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한반도나 만주를 침략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해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일본 사람들만으로는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족한 인력과 물자를 한반도 식민지에서 보충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제정하고요.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한반도 식민지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그러한 수탈이 또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총을 쥐어주기 전에 뭘 할 필요가 있다? 머릿속에 나는 뭐다? 그렇죠.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든지 한국 신민화 정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족 말살 정책,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생각을 지우는 정책이죠. 그리고 한국 신민화, 천황폐하의 나라의 신화된 백성으로 만드는 거, 나는 머릿속에 일본인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정책이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가 전쟁 막바지로 가게 되면은 국민총력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훨씬 더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전쟁 물자와 인력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이 또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네. 다들 이해되고 있죠, 그죠? 자, 먼저 민족말살 정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다 라는 생각을 없애야 이 사람들을 전쟁터에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민족말살 정책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중일전쟁 시기로 가게 되면서 특히나 한반도, 식민지 한반도에서 어떠한 구호가 많이 나왔느냐? 내선일체라든지 일선동조론과 같은 이러한 어떤 구호와 주장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어 내선일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일제강점기의 일본을 한반도에서는 내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선은 조선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선일체란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선동조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본과 한국인은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선동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야. 일본의 전쟁은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한 전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구호와 주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도깨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도깨비 하면 뿔이 달렸어. 근육의 도깨비 아니에요? 방망이를 들고 또 오금니가 나와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깨비라고 한다라고 하면 뿔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뭐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굉장히 무섭게 생겼고, 그지? 무섭게 생겼고, 이빨도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눈매도 굉장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는, 코가 큰 요런 어떤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뾰족뾰족한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요런 어떤 무서운 도깨비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죠? 네. 근데 요거 뭐의 모습이냐면은 일본에 가면은 오니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 동화나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가 귀신인가 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원래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됐었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선생님이 찾아보기에는 뭐 삿갓을 쓰고 다니고 긴 수염을 기르고 있고 우락부락한 어떤 성인 남성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런 어떤 모습들로 많이 묘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선동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조선이 사실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는 동화까지도 찾아보게 되는데, 동화 같은데, 전래동화 같은데 보다 보니까 도깨비란 존재가 있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이나 아니면 생김새가 일본의 온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동화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머릿속에 도깨비 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니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신비 아파트 이런 거 많이 봤나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는
너네는 그래도 조금 이제 그런 거 벗어날 때였구나. 저 한때는 네, 아무튼 선생님 딸들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도 보면은 그 신비라고 하는 도깨비가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어떤 일본의 식민지 문화로부터 참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머릿속에 조선이다라는 생각을 지우고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줬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합니다.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맹세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양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특히나 학생들한테 이런 거 외우게 하고 못 외우면 때린다든지 밥을 굶긴다든지 같은 이런 어떤 강요의 정책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천황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달달 외우고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궁성요배를 강요합니다. 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것을 궁성이라고 해요. 요배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걸 가지고 요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의 궁성을 향해서 허리 숙여서 절을 하게 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어요. 그게 바로 궁성요배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또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 신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살짝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만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도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발음으로는 신토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일본 사람들만 믿는 다신교예요. 상당히 여러 잡다한 신들을 이 신사라고 하는 신토의 사원에 모셔놓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신사참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봤나요? 네. 네, 거기 어떤 곳이 무대지? 신들이 오는 목욕탕이 무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일본 신토에서 신으로 생각하는 온갖 잡다한 신들이 거기 와가지고 목욕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신토라고 하는 종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잡다한 신들뿐만 아니라 일본 왕실, 그러니까 천황 가문의 조상들이나 아니면 국가 공로자 이런 사람들을 또 신사에다가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일본 사람들만 믿는 종교를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과 동일한 종교의식,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원래 초등학교, 소학교라고 불렸는데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에요. 황국, 천황폐하의 나라의 신민, 신화된 백성의 학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느냐? 1995년까지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국민학생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로소 초등학생이 됐어요. 저희 엄마도 초등학교 때 아, 그래요? 선생님 나이가 비슷하네. 결혼 굉장히 일찍 하셨구나. 나도 일찍한 편인데. 자, 봅시다. 그 다음 뭘 보면은 이 사람이 한국인이다 일본이다 구분이 될까? 사실 겉모습만 봐서는 딱 한눈에 구분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요즘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한눈에 봐도 중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조선인이다 다 알아볼 수 한국 사람들 알아볼 수 있잖아, 그지? 방송 보다 보면은.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화장법이라든지 옷 스타일이라든지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만약에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 삭발시켜놓고 보면은 의외로 그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걸?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 겉모습만 보기에는 사실 일본인, 한국인 구분이 잘 안 되지만은 어느 순간에 일본인이구나 한국인이구나 딱 구분이 되느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힐 때 얘 한국인이구나 일본인이구나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두 가지, 이름과 언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던 게 바로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을 강요하였으니 그게 바로 창씨 개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유명한 친일 지식인이 있었어요.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름을 가야마 미스로로 바꿨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하죠. 폭풍 같은 위기 속에 시창설의 선조들이라는 이런 기사 제목이에요. 700년 전에 선조들을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자기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는지를 굉장히 장황한 글로 쓴 기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몇 명이나 바꿨을까? 전체 몇 % 정도가 일본식으로 이름 바꿨을 것 같아요? 80. 정확해요. 네. 전체 중에서 80% 정도의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꾸고 싶었을까? 당연히 그저 바꾸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석,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를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전쟁 막바지에 가게 되면 식량 배급 같은 게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식량 배급도 아예 안 해줬어.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이름 바꿔야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한 80% 정도가 창씨 개명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하기 싫다 보니까 이름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계자. 견자죠. 견자. 개 아들 뭐예요? 이제 좀 있구나. 개새끼죠. 일본 발음을 하면 이누꼬가 되는데 아무래도 나는 일본식으로 바꾸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자웅손, 개새끼 곰손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다양하게 읽히잖아, 그지? 뭐 이런 거 들어봤니?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네. 네,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한자라도 다양한 발음으로 들고 똑같은 발음이라도 또 한자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똑같이 하는데 한자는 다르게 쓰는 거야.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발음하다 보면은 뭐 천황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걸로 이름을 바꾸는 소심한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 및 관공서에서 한국어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고요. 조선어 과목은 사실상 폐지가 되었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한글 신문들도 일본에 의해서 폐간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운가 봐. 저기 창문을 좀 닫아줄까? 그냥 할까? 그냥 합시다. 그럴까? 네. 어차피 다른 반 따위고 신경 쓰게 뭐가 있나 이런 건가요? 네. 아니 바로 위에 내가 담임하고 있는 반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걱정. 괜찮아요? 담임쌤 목소리 듣는 거 괜찮나요? 네, 오히려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어학회 사건 이야기 한 적 있죠? 네. 기억나나요? 그죠? 어떤 여학생들이 한국어 쓰니까 경찰이 잡아가지고 너네 누구한테 그거 배웠니? 라고 하니까 조선어학회에서 연구하고 있었던 학자의 이름을 댔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조선어학회가 사실은 연구단체가 아니라 항일단체라는 자백을 받아내서 조선어학회 학자들을 잡아넣었던 사건, 그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었죠.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다 라는 생각을 지우고 나는 일본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준 다음에 전쟁터로 끌고 가고 일터로 끌고 가는 것이죠.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것을 가지고 징병, 일터로 끌고 가는 것을 가지고 징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쟁이 확대되면서 침략 전쟁에 필요한 병사, 군사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일본 군인으로 동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938년에는 지원병제가 실시됩니다. 지원병제가 뭘까? 지원해서 군인들. 그렇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군인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야. 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진짜로 얘가 머릿속에 나는 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확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애들만 전쟁터에 데려가는 지원병제를 먼저 실시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군인이 계속 모자르게 되면서 43년쯤 가게 되면 학도 지원병제라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군인으로 데려가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다가 전쟁 막바지에 가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쟁터로 끌고 가는 징병제 같은 것들이 실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시기에 아까 이름 바꿨던 뭐 이광수 같은 이런 친일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전쟁터에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자치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이런 것들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군대에 지원할 것을 선동하고 독려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징용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서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터로 데려다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데 일을 시키는 징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39년에 국민징용령이라는 법령을 만들고 44년까지 4차례 개정을 하면서 동원되는 사람들의 대상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한국, 일본, 사할린, 동남아 등등의 광산이나 건설 현장, 군수공장 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힘든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 사진을 보면은 조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헐벗은 모습들을 보면은 당시에 일본의 강요에서 이루어진 징용이 얼마나 가혹한 상태에서 노동이 이루어졌는가를 잘 볼 수가 있죠, 그죠? 응? 그런 거예요. 뭐 저런 이런 상태의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노제팬 운동 있었죠, 그죠? 그거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나요? 이때 이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할아버지가 일본 법원에다가 강제로 끌려간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를 했어요. 재판을 걸어가지고. 근데 일본 법원에서는 그게 기각이 됐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때 당시에 징용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던 일본 기업이 한국에도 법인을 만들고 거기 한국에서도 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는 이 할아버지 손을 들어줬죠. 그러면서 그 기업에 대한 배상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본 쪽에서 이게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일어나게 돼요. 이런 걸 왜 너네가 저기 한국 사법부에서 이런 걸 멋대로 판단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원료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이 일본이 수출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 물건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노제팬 운동 같은 것들이 이어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징용 문제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던 문제였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물어내주자라고 하면서 요거를 지금 속된 말로 쇼부를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한국 기업이 근데 왜 물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워낙 높으신 분이니까 전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죠? 네, 설교씨.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병과 마찬가지로 징용 부분에서 여성 동원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전쟁의 막바지로 가게 되면서 남성 노동력만 가지고도 전쟁 물자를 생산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도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여자 근로 정신대라고 하는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요. 그 조직에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한 법령인 여자 정신 근로령 같은 것들이 전쟁 막바지에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제외한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학교 고학년 학력 이상의 12세에서 40세 이하의 미혼 여성들을 한국이나 일본 등의 군수 공장으로 끌고 가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강제 노역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기도 하였고요. 특히 일본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많은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로 끌고 가서 강제로 동원해서 성착취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었죠. 그죠? 다들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죠. 자발적인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위안부 문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몇 년이야? 한 30년 가까이 오랫동안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던 문제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중에 윤미향 의원이라고 들어봤나? 원래 그 사람이 이게 위안부 문제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시민운동 하던 사람이고 지난번 이제 총선 때 의원에 당선이 됐던 사람인데요. 요즘에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죠. 이제 위안부 관련한 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이 유용했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지금 이제 의원직을 상실할까 말까 하는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선생님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원래 기부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사회운동하고 시민운동 하려면은 당연히 이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계가 책임질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그거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기부금의 30%가 40% 정도는 원래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2심에선가 무죄를 받기도 했던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기는 한데 최근 들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시민운동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과거를 문제를 삼아서 재판에 넘겼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을 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생님 개인의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쟁 물자가 그래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돈 좀 내라, 물건 좀 내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도 해요. 새로운 세금을 만들기도 하고요. 위문금품, 돈이나 국방 헌금 이런 것들을 또 모금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자 산미 증식계획 같은 것들을 다시 재개하게 되고요. 식량에 대한 공출 및 배급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공출이 뭐냐?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람들한테 강제로 걷어가는 걸 가지고 공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이 생산이 되면은 모든 쌀을 일본이 일단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정말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조금씩 배급 나눠주는 거예요. 전 국민의 급식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많이 줬을까? 아니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전쟁이 진행될수록 한국인들의 이제 식량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전쟁이 필요한 무기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금속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금속을 만들어내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농기구, 녹그릇, 수저 이런 어떤 생활용품에 대한 공출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이렇게 걷어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것들도 가져가서 분수물자를 생산내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토종개 어떤 견종 있지? 우리나라 토종개 진돗개 또 그런 게 맞아요. 진돗개 못지않게 우리나라 토종개 중에도 삽살개가 있고 삽살개는 진돗개보다 많이 보이나요? 거의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죠? 진돗개는 되게 흔하게 보이는 삽살개 많이 안 보이죠. 그죠? 사실 일제강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돗개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삽살개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서 삽살개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왜 그랬을까? 먹어서 개고기 보시는 삽살개 별로 안 커요. 조금 작아. 가죽으로 소스 만들기 위해.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진돗개도 가져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삽살개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몰라요? 몰라. 삽살개 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눈, 코, 입 이게 다 가려. 완전히 털 엄청 많은 개요, 삽살개는. 네. 그럼 왜 가져갔을까? 왜 없어졌을까? 잡아다가 일본 군인들 패딩 만드는 데 쓴 거예요. 털이 많으니까 깎아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삽살개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도 가혹하고 힘든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궁핍, 가난이 일상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도 일부 친일적인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기업가들의 경우에는 일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군수물자를 헌납하는 비행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이런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핵폭탄을 맞게 되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가난이 끝이 나게 되는데 해방되자마자 바로 잘 살았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이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국사 배움책을 펴셔서 50에서 아마 52페이지일걸요. 빈칸 채워가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30년대 그리고 40년대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